안녕하십니까, 김정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G7에 한국을 비롯한 4개국,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이렇게 4개국을 넣어서 G11을 새롭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속내는 뭐 한두 나라는 좀 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기존의 G7, 그룹 오브 세븐이죠. 선진국 모임에 아주 탐탁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나 배경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초대받은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한국인으로서 뿌듯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느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뭐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잘해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서 초대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소설 같은 기사고요. 우리가 진짜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에 모든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한 결과 우리가 강대국 탑 10에 들을 정도의 실력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G11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영토로 보면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남북한을 다 합쳐도 아마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알차고 나름 힘이 있는 국가, 또 지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처음 가입을 하였죠. 이게 중상위 국가들의 모임이었는데요. 1999년에는 G20, 이것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통해서 이 선진국과 신흥국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 굉장히 힘든 타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만든 건데, 이 G20에 합류를 하였고요. G7까지는 우리가 참 바라지를 못했는데 20년 후에 2020년에 G11에 들어오라는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먼저 이 G7의 역사를 좀 보면요. 이건 원래 G5로 시작을 했습니다. 5나라. 1973년도에 오일 쇼크, 석유 파동 위기가 와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이 5대 강국이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다시 1975년도에 제2차 석유 파동이 오게 됐죠. 그때 두 나라가 합류를 합니다. 이태리하고 캐나다가 합류를 해서 G7이 되었다가 1991년에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생기면서 러시아를 불러서 G8으로 발전을 했다가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략함으로써 재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러시아를 뺀 G7이 이어온 것이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 G7을 G11으로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don't feel that as a G7 it properly represents what's going on in the world. It's a very outdated group of countries. 해석을 해보면요. properly represent, 적절하게 대응하지 I don't feel that,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적절하게 세계 현안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한다고 느끼지 못하고 It's a very outdated group of countries. 이 나라들이 굉장히 낡은 사고를 갖고 있다. 굉장히 오래된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맞지 않는다. 뭐 직결하자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별로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몇 가지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중 간에 지금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유럽연합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유럽연합 그 대외 협력 담당 고위 관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중국이 국제 규약을 어긴 것은 맞지만 그걸 바로잡기 위해 제재를 하는 건 원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중국과는 협력할 분야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겠습니까? 이 프랑스와 독일은 또 이 유럽연합에 서로의 주도권, 서로 짱을 먹으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특히 프랑스 같은 국가는 지금까지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이 유럽의 안보는 미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끼리 한번 만들어보자, 연합체제를 만들어보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태리는 뭐 1대1로를 제일 먼저 한 유럽 국가니까 친중 노선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미국의 최대 우방인 영국은 벌써 유럽연합을 탈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도 지금까지 유럽과 이어졌던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탈퇴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제 뭐 유럽 너희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 뭐 지금 당장 러시아가 옛날처럼 소련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난 여기서 발을 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내가 아주 복잡하고요. 또 중동에서 전쟁이 나도 유럽에서 군대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해서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갖고 있는 반감이 지금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very outdated countries of group, 매우 낡은 나라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미국과 유럽 간의 간극이 벌어질 때 분명히 중국이 유럽에 접근을 해서 미국을 견제하려 할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전략이지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너희들하고 무슨 반중 연대를 하겠느냐, 반중 노선을 취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에서 수혈을 원하는 거죠. 새 피를 수혈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원래 G7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전적으로 서방 진영의 연합체, 회의, 그룹인데, 여기서 아웃데이티드한 컨트리를 좀 빼야겠다. 당장 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피를 수혈하겠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인도, 호주, 러시아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대한민국, 인도, 호주는 당연히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경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인도 태평양에 걸쳐져 있는, 중국이 해양으로 나올 때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나라, 또 반중도선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 또 미국과 어떤 이익이 부합된 나라들을 중심으로 그룹을 다시 짜 보겠다는 보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들은 G20에 있는 나라들 중에 선별을 한 겁니다. 예. 중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남아공,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은 빠져 있죠. 그 외에 직접적으로 중국을 대항할 수 있는 나라들로 뭉치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미국은 러시아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취임 이래로 계속적으로 러시아가 G7에 들어와야 한다.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 문제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G7 회의를 하면 거의 회의의 절반이 러시아 푸틴 문제다. 그렇게 유럽이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확장해 넘어오는 것을 겁을 낸다면 푸틴을 직접 불러서 G7, 그러니까 G8을 만들어서 그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이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폴란드, 또 체코 같은 나라들이 상당히 겁을 내고 있고요. 물론 프랑스와 독일은 좀 아니지만 이 프랑스와 독일은 이 유럽연합 27개국을 끌고 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이 회의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끌어들이는 전략은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죠. 중국 등 뒤에 있는 국가가 바로 세계 제일 큰 나라 러시아입니다. 이 러시아가 군사력이 2위인데 이 나라가 중국과 적대시하고 미국과 서로 전략적 파트너를 맺게 된다면 중국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태가 오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를 맺어서 소련을 견제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G11에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있는 나라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역량적으로만 봐도 2019년 기준 군사력이 6위에서 7위입니다. 그리고 경제력은 10위권입니다. G11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독자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G7, G11은 결국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서방 진영의 회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한국은 미국이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세 번째로 큰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다음이 한국입니다. 약 3만여 명의 주한미군이 있고요. 이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의 해외 주둔기지 중 단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 맺은 유일한 동맹은 바로 한미 군사동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도 한국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최대 교역국이 중국입니다. 전체 23%, 미국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게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셈이죠. 거기에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문제라고 하면 열일 제쳐두고 서두르니까 문재인 정부가 친중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분명히 들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런 G11을 통해서 한국을 확실히 잡아두겠다, 이러한 심산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한국의 지리적인 위치가 또 상당합니다.
1902년 영일동맹, 또 1905년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에 항상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일본은 조선의 통치권을 꼭 가진다. 그것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관리가 일본 관리에게 물어봤죠. 왜 이렇게 조선에 집착을 하느냐? 그 일본 관리 얘기가 한반도는 대륙의 칼과 같다. 네,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칼이 일본을 겨누게 되면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고 우리가 확실히 그 대륙에 칼을 잡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또 대륙 세력이 꼭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것이죠. 만약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또 동맹을 맺게 되고 여기에 대한민국까지 그런 친중 노선으로 들어간다면 미국과 일본은 상당히 상대하기가 버겁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또 바꿔서 얘기하면 중국도 대한민국이 확실히 미국 편에 쓴다면 이것 또한 쉽지 않다. 이것이 옛날의 구한말과는 다르게 이 대한민국 자체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졌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초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건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 한국 초청으로 일본이 상당히 낙담을 했을 겁니다. 예전 그 일본 개화기 때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분이 타라 입구라는 얘기를 했죠. 아시아를 벗어나서 구라파, 서구로 들어가자. 즉 우리는 같은 아시아인이지만 중국과 조선처럼 그렇게 미개하지 않다. 우리는 유럽, 서구에 속해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것이 G5에 들어가고 G7에 들어가면서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셀프 인종차별을 합니다. 자기네는 백인이 모이는 이 회의의 유일한 비백인이자 유일한 아시아인이다. 아주 자랑스러운 거죠. 근데 이것이 이번 G11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인해서 한국이 들어가면 타라 입구가 종말을 고하기 때문에 속내를 잘 얘기하지 않은 일본이지만 지금 속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살얼음판을 걷는 안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초청 G11의 초청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 있어서 중국의 힘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중국이 미국의 대선 기간에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켜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중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대선에 불리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섣불리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죠. 또 거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 이 시기에 경제를 악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중국이 노린 것은 있지만 어찌 됐건 중국의 이 홍콩 보안법 통과를 보면서 유럽도 그다지 뭔가 새로운 강력한 제재를 못한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점, 여기에 러시아도 G11에 들어오라는 트럼프 대통령 초청에 중국이 같이 들어가야 현실적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한 발을 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중국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비중이 있는 국가가 됐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동안 8년 동안 중국을 안 잡고 뭘 했나 이런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이 없거든요.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중국이 세력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죠. 그러나 진짜로 미중 간의 이 패권 경쟁은 이번 11월 미국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가 진짜 대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 대통령은 4년간의 여유가 생기고 이때부터 중국을 상당히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되면 중국이 상당히 미국 때문에 힘을 많이 빼야 됩니다. 유럽에도 잘해줘야 돼, 러시아에도 잘해줘야 돼, 이렇게 많은 자기한테 불리한 이러한 정세를 바꾸기 위해서 우방들에게 도와주게 되면 힘이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나중에 중국의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예전 냉전 시대에 소련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망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등소평이 얘기했던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이 도광양해가 생각이 날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동맹국을 끌어들이면서 한국이 거기에 말려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말려들지 않을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남태평양의 뭐 사모아 같은 나라, 어떤 그런 섬나라가 아닌 이상은 다 말려들게 돼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중립을 하고 싶다고 중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고개를 숙인다고 잘했어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 말에는 어떠한 정보도 모르고 멍하게 있다가 그냥 나라를 뺏겼죠. 자, 이제는 힘이 많이 커졌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는 곳이 있으니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고 정보를 좀 얻고 상황을 살피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선진 그룹 회의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중국과 협상을 하고 중국과 대화하는데 훨씬 몸값을 높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요. 또 우리가 미국과 1대1로 무슨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나라가 함께 대화할 때 끼어 있는 것이 미국과 대화하는데 훨씬 더 이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계기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요. 또 국민들에게는 아주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중국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회의를 참석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들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Devil is in detail. 우리가 G11 회의에 참석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